김용민 브리핑. (2017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박근혜의 청와대 측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면서 특검이 아닌 검찰이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수차례 거부했었죠. 아울러 검찰은 중립성이 의심되니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특검 수사가 불공정하니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깡패가 아니라 양아치에 가깝습니다. 권력자이면 피의자 신분에도 갑질을 행사하는 나라, 법치주의 국가일 수 없겠죠. 서둘러 이 막장 체제를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선이 이제 국민 경선이고요. 민주당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네. 방법이 3가지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로는 안 되고
PC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예. 범용.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워요. 범용 공인인증서 말고 이제 은행 공인인증서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PC에서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그것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서류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서류를 들고 중앙당하고 시도당에 직접 가시는 건데 우편이나 팩스나 다른 사람이 접수하시는 건 안 되고 직접 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힘들고 결국은 가장 쉬운 방법은 1811에 1000번 전화하셔서요. 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화를 거셔서 ARS하고 상담원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걸 선택하셔서 주민등록 번호하고 본인 인증하시고 뭐 문자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시는 게 현재로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범용 인증을 받으려면 이게 그 공인인증서긴 하지만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연간 사용료가 있죠. 네. 저는 있지롱.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부럽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실수로 제가 어떻게 이 공인인증서를 만들었는데, 네. 네네. 이때 참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예. 예. 법제도상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거라서 좀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일단은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전화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여러 귀찮은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네, 번호가 1811-1000번. 네, 맞습니다. 1811-1000번. 예. 자, 근데 말이죠. 아무나 이렇게 선거인단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혹시나 만만한 상대를 만나서 대선에서 덕 좀 보려는 상대당의 공작은 없을지, 이른바 역선택은 없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20만 명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벌써. 그래요? 네, 20만 7,257명.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가 돼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120만 명 했는데 이번에 뭐 200만 명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200만 명을 목표로 뛰는데 20만 명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박사모라든지 다른 정당에서의 역선택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정당이 대규모 동원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저희 국민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예. 예를 들어서 누굴 정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이재명 시장이거나 안정치를 찍고 뭐 이재명 시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을 찍거나 안정을 찍거나 이런 식으로 다 룰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누굴 찍자고 정한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국에서 동원을 해서 10만 명 이상을 등록을 시켜야 예. 지금 말씀하신 무슨 역선택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이게 가능한데요. 200만 명이 신청해서 투표를 해버리면요. 예. 역선택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 이걸 공개적으로 모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지지합시다라고 이걸 인터넷에 뿌리고 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몰래 아름아름으로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대규모 조직 동원이 가능하겠냐?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요. 예. 역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데이터베이스에 자기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개인 신상을 다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까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금 뭐 박사모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번호가 이러니 여기서 다 같이 해서 뭐 누굴 찍읍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저는 역선택의 우려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많은 분들이 함께 이번 국민 경선에 참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200만 명이 대선 본선에선 저희에게 훌륭한 또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투표 연습도 시킬 겸 예. 많이들 권해주시고 많이 등록하게 만들면 예. 설령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민주당 후보들 한 분 한 분이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죠.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 압도적 1위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후보가 된다 한들 뭐 또 다른 후보들은 뭐 그럼 만만하냐,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문재인 후보가 나오시든 안희정 지사가 나오시든 그 상대당 후보들과의 여론조사 저도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예, 그 예. 역선택의 의미가 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 뭐 나오시는 후보 어떤 분이 대통령 되셔도 다 정권 교체 이 열망을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그 역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러네요, 보니까. 예. 네네. 그렇다고 또 여당에 또 맹렬하게 야당을 추월할 그런 후보도 없고 말이죠. 특히 그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0%대예요. 저도 이 정치권에 있습니다만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누구 나오시는지 뭘 하고 다니시는지. 그러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황교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모든 대권 주자들이 다 0%대입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워낙 주목도가 낮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이분이 이제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은 네. 그 나머지를 대변할 그런 문재인의 적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진 않아요. 황교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안철수가 사실은 대항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그 표까지 다 끌어안아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 선거는 국민들이 투표하시지만 선거 운동은 정당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새누리당의 각 지역위원회가 나서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 운동을 한다. 이거 뭐 저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요. 저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 지지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근데 저는 뭐 그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철수 후보께서 이번에 만약 그런 식의 구도가 이루어지면 지금 뭐 받고 있는 7%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좀 뭐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단 그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은 결선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결선 투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우의 수를 두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뭐 당연히 1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후보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네. 문재인 대 안희정이 된다. 또 문재인 대 이재명이 된다. 이 경우의 수를 놓고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선 투표가 되면 이제 떨어진 후보가 누굴 지지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 될 건데요. 뭐 저희가 지금에 있어서 미뤄 짐작하기는 뭐 쉽지 않죠. 예. 그리고 2등 싸움도 전 상당히 치열할 거라 생각하고 이재명 시장께서 초반에 워낙 기세 좋게 치고 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또 이 안희정 지사의 중원 점거 전략이 상당 부분 좀 먹혀서 예. 많은 또 유권자들이 안희정 후보에게 또 마음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과정들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거기 낙선하신 후보가 과연 그 다음에 선택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표가 확실히 갈리냐. 네. 이 점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난 문재인 아니면 안희정 싫어. 나는 안희정 아니면 문재인 싫어. 이럴 표가 얼마나 될지 이것도 사실 좀 주목해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이 아니면 안 돼, 안희정이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지지자들 간에도 그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결국은 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예, 근데 그 어떤 후보가 그 지지를 다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은 아직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예. 캠프 간의 전략적 판단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국민 TV 뉴스K 라이브에서 지금 폴을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3,308분이 참여했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20분 현재인데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이 시작됐는데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다음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여쭙겠다라고 해놓고 후보를 열거했는데 문재인 73%, 그리고 그 다음이 통상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재명 23%, 안희정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재밌는 결과네요. 네.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론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좀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안 나오긴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조사의 공신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두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희 온라인 폴 같은 경우는 주로 야권 지지자들, 이른바,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투표라는 점을 상정해 놓고 봤을 때, 안희정 지사의 예상 외에 낮은 지지율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아무래도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 그러니까 중원을 끌고 나온다는 점에서는 뭐 대단한 힘을 갖고 계시는데, 예선 통과가 역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조금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희정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원을 가져오려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중원이라면 지역으로서의 중원도 있고, 이념 좌표로서의 중원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고, 그 부분을 안희정 지사가 훌륭하게 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저희 당에는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안희정 지사는 현재 이 우클릭 행보로 비춰지는 그간의 발언, 또 입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경선 과정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지금 뭐 국민 TV 폴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캠프에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예. 3,000분이 넘게 응모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온라인 폴에 응모하는 그런 분들이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 경선에도 응모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폴이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도 무게 있는 조사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캠프에서는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되는 폴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훈!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TV 구독이요, 구독! 존바라TV에서 포르노를 끊으면이란 작품을 만드시는 하지마 감독 만나겠습니다. 자, 하 감독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포르노를 끊으면.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포르노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포르노 중독인가 싶어서 구글 검색을 딱 해보니까 이게 자동 완성이 딱 되더라고요. 포르노 중독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포르노를 이제 끊겠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못 끊는다 혹은 아니면 끊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뭐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그래서 포르노를 그런 내가 직접 한번 끊어보고 정말 이제 끊고 나서 내 몸에 생기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줄거리가 대략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어느 날 포르노를 딱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낯이 익은 거예요. 전에는 무슨 과외교사로 나왔던 배우가 뭐 옆집 가정부부로 나오고 그러니까 배우인데 배우가 이 역할 저 배역 맡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기시감이 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포르노를 끊어볼 테니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분들도 제보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한 10통 정도 메일이 오면 한 9통 정도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내용을 가만히 봐서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체험 같은 거를 이제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그게 또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혹은 이제 여성들이 성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익명으로 제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내주는데 그게 굉장히 내용이 적나라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교육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그 자신의 어떤 성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임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위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성욕의 주체로서 이제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가 됐을 텐데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보 받았을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한 학생이 남성들도 이제 자위를 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자위를 이제 하는데 그 남자들은 그 구조상 어렵진 않지만 여자들은 좀 걱정도 되고 좀 구조가 달라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지식인 같은 데다 이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받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저는 이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저한테 제보하는 내용 중에 제보자의 동의를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가감없이 제 애니메이션이 꼭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어떤 그런 자신의 성 체험이라든가 궁금증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통상 뭐 어떤 줄거리를 감독이 또 작가가 다 짜가지고 그거를 이제 관객에게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제보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가 감독이 먼저 논제를 제시하면 여기에 시청취자들이 자신의 어떤 경험담, 입장 이런 것들을 보내오고 그거를 통해서 작품화하고 쌍방향식의 그 애니메이션 작품이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존바라 TV가 뭐 병맛 콘텐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의 어떤 고민 문제 이걸 가감없이 꺼내놓으면서 좀 더 솔직한 사회, 개방된 사회를 가꾸어가는 그런 일에도 지금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르노를 끊으면 이건 별로 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프리뷰를 해봤는데 솔직한 고민들이 공유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야하다, 뭐 저속하다, 음란하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니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포르노를 끊으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존바라 TV의 포르노를 끊으면 우리 하지마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아, 김정남 죽였을 때 북한산 그 칼잡이를 썼다고 합니까? 그 칼잡이 한류 상품이네. 어? 깜쪽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북한산에서 카카의 5촌간 살인사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말입니까? 농담이야, 이 씹새끼야. 카카,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127번 통화하셨지요. 그 전에는 590회 통화하셨고요. 다 들통났습니다. 아니, 대포폰으로 통화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요? 특검이 다 들춰냈습니다. 어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카카, 대통령이 대포폰이라니요. 카카, 포한 엉망, 역습을요. 대포폰이라니요. 어디 대통령이 범죄자라도. 씹새끼가. 야, 대통령에게는 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없는 줄 알아? 그래, 그게 개인사와 관련된 비밀입니까? 아니면 국정과 관련된 비밀입니까? 말씀 못하시네요. 왜 자격 없는 민간인과 국사를 논의? 야, 걔가 똑똑하다고 판단해서 조언을 구했을 뿐이야. 어? 질투하는 거야? 카카,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라고 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셨습니까? 카카,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습습니다. 그래, 존나 우습다. 어? 커피 마시다가 뿜는다고, 이 개새끼야. 카카, 우습다고 하셨는데 코미디언이면서 최초의 국회의원이 된 이주일 씨, 그가 어떤 당 간판으로 나와서 당선됐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민주자유당, 2번 통일국민당, 3번 통일민주당, 4번 민주한국당, 5번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굵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하루였는데요. 유명 SNS 유저들의 발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삼성 측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악마 기자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삼성의 변명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조 아니 30조가 넘을 수도 있는 부정한 이득만 있을 뿐이죠. 정당한 뇌물이었고 정당한 청탁이었죠. 삼성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희망했네요. 영장 재청구 1호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영장 발부 사유가 의미심장하다. 특검의 재수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는 것. 이재용 엄청 떨고 있을 듯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피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디어몽구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알아야 확인해 주지, 늘 실전에서 무능 드러내는 박근혜 정권.
또한 며칠 전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김정남을 망명시키려 했다. 이런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멘션했습니다. 이 단독 보도 후 사흘 김정남이 피살되었다. 뭐지? 특검의 기간 연장과 함께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렇게 우려를 표했네요. 공무원 비리 수사처 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먼저라고 하는데 그럼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나 그렇게 가려면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SNS 뉴스였습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임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석 주 동안 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 경선을 위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자 또 대선을 앞두고 큰 변수가 될 그런 이벤트를 하겠는데요. 상세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2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 20만 9,723명입니다. 아, 이 정도면은 뭐 많은 겁니까? 아니면은 예상 밖으로 좀 적은 겁니까? 예, 지금 예상치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총 목표는 얼마 정도? 저희가 2012년 대선 때 10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2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오늘 이 들어오는 속도로 보면 훨씬 상회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오늘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전화회선 콜센터 네. 최대한 준비했고 예. 인터넷 서버도 부하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 예, 지점의 서버도 대폭 늘렸습니다.만 예. 지금 오전에 너무나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예. 지금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고 복구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콜센터도 전화 안 된다고 전국에서 아우성이신데요. 예, 예, 예. 시간이 충분하니까 예.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또 이 선거 경선에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또 연결지어서 걱정되는 것이 바로 역선택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관해서는 예. 이 역선택 우려는 2012년 대선 경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그 당시에도 뚜껑을 열어보니 예. 우려와는 달리 그냥 애초 예상한 예상치,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한 예상치가 나왔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역선택의 우려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온당원법을 제가 이제 발의하게 됐는데 이건 뭐 하루아침에 발의한 건 아니고요. 온당원법과 오픈 프라이머리법.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법의 하위 개념으로 역선택 방지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추진하다가 온당원법까지 19대에 통과를 시켰고 오픈 프라이머리법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법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경선을 하다 보니 역선택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방법은
국이 짜고 음식이 짜면 예. 양을 늘려라. 물을 더 많이 부어라.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지금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뭐 200만이 지금 목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0만 정도면 이건 뭐 역선택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100만만 넘어도 여론조사하고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예. 네. 지금 박사모에서도 국민 선거인단에 참여하자. 그들은 문재인 전 대표의 당 대선 후보 확정, 이걸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선택하는 사람은 또 호락호락한 후보일까? 그 박사보 게시판 보면요. 그 예. 댓글에 안희정이 사실은 더 음흉하다. 예. 속으로 발톱을 감추고 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 이재명이 되면 정말 우리 큰일 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선에서 예.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일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국이 너무 짜면 우리 네. 물 붓잖아요. 그리고 예, 예. 다시 끓이듯이 예. 예, 정말 물 많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하여간 흥행이 상당히 예상대로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기껏 여기 대선 후보 결정하려고 입당했는데, 아니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n분의 1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근데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게 역사가 되게 긴 얘기예요.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내에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의 결과로 어떤 시점에 그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오랜 그 논쟁을 거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대원칙이.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예, 그런 원칙을 이제 제시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지난 4.13 총선 전에 당이 위기에 빠졌잖아요. 예, 문재인 예. 대표가 되고 당을 혁신하려는 과정에서 당이 분당됐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온당원법이 통과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14만 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원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저희 예. 당을 지켜주신 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그 온당원들과 우리 기존 당원들에게, 권리 당원들에게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우리가 2012년에 대선 패배하고 예. 그 당이 합의해서 만든 대원칙. 예. 예,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예, 요 원칙에 따라서 예.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모집한단 말이죠. 일주일이 아니고요. 예. 그 오늘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마감일이 탄핵 심판일 3일 전 오후 6시입니다. 탄핵 심판일 3일 전. 그 탄핵 심판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을 되게 이제 유연하게 해놓은 거죠. 탄핵이 3월 9일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 탄핵 심판일이 3월 9일이 되면 그 3일 전이니까 3월 6일 6시까지가 예. 마감 기한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지연전술에 말려들어서 뭐 한정없이 이렇게 심판일이 미뤄질 경우에는 또 민주당 국민경선 참여 선거인단 모집도 한정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박근혜 대리인들의 지연 전술에 네. 그 헌재가 말려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정적으로는 3월 6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거의 20일 가까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앞서서 오늘 좀 접속이 느리고 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답답하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예전에는 뭐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네.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는. 차떼기 박스떼기 예.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네. 원칙적으로 차떼기 박스떼기가 불가합니다. 예, 본인 인증을 다 거쳐서 네. 등록을 받기 때문에 예. 본인 인증은 주민등록 번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번호로 합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떼기 박스떼기가 이번 경선에선 불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뭐 아무한테나 그냥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참여하시라 그렇게 해서 유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공인인증서까지 동원을 해야만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월 6일에 네. 마감하게 됐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월 6일 날 1차 마감이 되는 거고요. 예. 탄핵이 되고 나면 예. 이게 모든 후보 캠프에서 예. 이제 탄핵되고 나면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경선인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2차 선거인단 모집은 저희가 추후 공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 예입니다. 예. 3월 9일 날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돼요. 예. 그럼 이제 후보 등록하고 본선 후보 등록까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 예.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이내.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혹시 탄핵이 3월 2일 날 된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차 선거인단 모집은 하려고 하지만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은 굉장히 짧을 거다. 하게 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모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국 순회 경선 등 경선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4개 권역을 돌게 돼요. 예, 그래서 4개 권역 중에 제일 먼저 호남권. 에서 이제 연설도 하고 예. 그리고 현장 투표하실 분들은 현장 투표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경선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거인단에 등록하면은 투표는 당일 현장에 가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연설회 때 그때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접수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이제 재외 국민을 빼면 3가지예요. 예. 첫째는 콜센터로 신청하는 법. 그래서 이 콜센터로 신청하는 법은 1811에 1000번. 예, 거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건 평일하고 공휴일 이거 뭐 구분 없습니다. 예. 다 하고요. 그렇게 되고 자기가 투표를 할 때 내가 ARS 투표를 하겠다. 혹은 내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겠다. 요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시면 요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200만쯤 들어왔는데 다시 투표 방식을 바꾸려고 그러면 일대 혼란이 와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내가 ARS로 하겠다. 그러면 그 전화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투표소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요때는 이제 내가 신분증 가지고 가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2017.kr.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minjoo2017.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실명 인증은 그 범용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용 인증서가 아닌 은행 인증서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19일까지는 범용만 됩니다. 근데 이 범용은요, 쓰시는 분들이 15% 이내예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부하고 계속 이제 조율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안 풀렸는데 2월 20일부터는 은행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누구나 쓰시는 그걸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0일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PC 뱅킹 할 때 쓰는 그 일반 공인인증서. 인증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2월 26일까지 기다리셔도 되겠네요. 네. 그때 하셔도 됩니다. 2월 20일부터는 범용이 아닌 일반 은행 거래할 때 이용하시는 인증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RS 투표로 하겠다. 나는 투표소로 하겠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류 접수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나 등등 이제 중앙당 선관위가 지정한 접수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셔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은 투표소 투표만 가능합니다. 방문 투표는 또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회 사무실이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이 지역위원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지역위원회는 법률상 못 두게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후원회 사무실을 지역위원회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원회 사무실로 가도 되겠군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고 꼭 가시면 이제 사본 첨부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2월 26일까지 기다리셨다가 2월 20일. 2월 20일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신청한 분들은 뭐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뭐 있죠. 나중에 선택은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꼭 현장 투표를 안 해도 ARS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이게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만은 예컨대 50%를 넘는 후보가 없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집단 똑같습니다. 똑같이. 같은 선거인단이 투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가 이게 탄핵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 결선 투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가 어렵다.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으로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게 아직 정해져 있질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까지 결정된 거고 콜백 문자를 언제 보낸다 이런 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후보로 등록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최성 고양시장이 제일 먼저 등록하셨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 등록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비 후보 등록 상태셔요. 총 4분이시군요. 이 4분이 토론하는 자리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선관위가 주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앙당 선관위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일단 토론회는 아직 이제 일정을 선관위가 안 정했어요. 근데 이제 후보 대리인들이 나와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증은 가능하면 많이 하고 상호 토론은 많은 게 좋다고 보고 이 점은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선 그러니까 연설하고 이런 대회죠. 그거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번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게 이게 경선 기간이 길면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엔 경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럼 어떻게 저녁에 주로 합니까? 아니면 낮에도 합니까? 그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대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관 문제에 맞춰서 그러나 가능하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당에서 뭐 직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디지털 소통위원회 상금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선 시스템 뭐 만들고 당 앱 만들고 그다음에 팟캐스트 관리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 디소위 조직 그거 만드는 거가 제 소관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 분석은 최고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루머 같은데. 루머예요. 제가요 그동안에 이제 그 종편에 나가서 그 유명한 고성국 평론가하고 많이 토론을 했는데 제 예측이 다 맞아서 그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반기문 총장 들어오면 뭐 반기문 총장이 30% 넘고 반기문 대세론이 형성될 거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미 반영됐고 제한적일 거다. 제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맞아서 그런 소문이 조금 났습니다. 우리 고성국 평론가는 또 반기문 쪽에 상당히 또 힘을 실어주려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뭐 반기문 총장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황교안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안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는데 그러면 한번 좀 이 정세 분석 능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검증해 볼 텐데 황교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못 나온다. 그리고 저하고, 탄핵 기각되면 나온다. 탄핵 기각되면 나온다. 그의 길은 탄핵이 기각돼야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각되면 나온다. 그러면 박근혜가 복귀하면 황교안의 길이 열린다. 보수의 중심으로. 그렇군요. 뭐 기각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불출마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요. 저는 그냥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황교안 대행이 그만두면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겸 총리 권한 대행 겸 예. 경제부총리 겸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건데 예. 그런 명함은 안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국가적 불행이죠.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요. 불공정 선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권한 대행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시냐라고 여쭤보면 답을 못 하시겠죠. 네, 저는 아무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좋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후보들은. 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분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나옵니다. 나오려고 사실 탈당을 했으니까. 네.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바른정당 후보 낼까요? 네, 후보 냅니다. 새누리당도 냅니다. 자유당하고 어떻게 여권 후보 단일화를 할까요? 시도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탄핵의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치명적으로. 네. 바른정당 후보는 유승민 의원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 나중에 다 체크해갖고. 그럼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아주 최고의 정세 분석가라고 하는데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서운데. 그럼요. 이건 다 가려야 됩니다. 자, 탄핵 심판일 3월 9일로 보십니까? 네, 저는 3월 13일 이전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3월 9일? 헌재가 존립 근거를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3월 9일로 보시고요. 네, 되게. 예. 네. 4월 26일 대선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나요? 3월 9일이 탄핵되면 예. 60일 후. 60일 이내니까. 네, 60일 이내니까 그 날짜 맞추면. 근데요. 예. 꼭 수요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선관위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최대한 60일 가까이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근데 5월로 가자니 너무나 쉬는 날도 많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들, 예, 그런 걸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 60일의 언저리에서 잡히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네. 21만 명이 넘었군요. 네. 21만 361분이 현재까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21만 682명입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시스템이 느려지고 전화가 좀 안 돼도 누군가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하여간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는 이미 그 흐름이 잡혀서 정권 교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다만 어떤 내용의 정권 교체인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많은 시민들은 또 걱정하는 것이 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뿐 아니라 본선 선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직도 적지 않은 시민들은 지난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비 확실합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단체가 문성근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6만 명의 투개표 감시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촛불 집회에 나와서 그 신청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시민의 눈이 지난 총선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했지만 대선 때 투개표 감시 정말 그때 빛을 발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더 고생해 주시고 네. 하여간 정치 교체를 바라는 이 시민들의 여망이 올 봄에 활짝 꽃처럼 피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으로 된 방을 줄까? 은으로 된 방을 줄까? 아니면 동으로 된 방을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 방으로. 아니 그럼 네가 알아봐야지.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두꺼비 세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 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웹에서도 앱에서도 두꺼비 세상.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뭐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반려동물 찡빵이었나요? 네, 찡빵군. 네. 많이 컸죠? 많이 컸죠. 예. 네. 이제 체중이 3kg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돼양이가 되겠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예. 네, 네. 돼지로 사는 삶은 참 무척 고된 삶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동물권을 존중하는 사람 중에 인권의식이 낮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라면 저도 이건 그냥 들리는 소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특히 고양이를 키울 경우에 그 진중권 교수님의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너무 행복해서 투쟁성이 약간 약화된다는 헛소문이 있더라고요. 진 교수님께서 고양이를 키우신 이후에 투쟁성이 약화되셨다는 소문이 있어서 농담이었겠지만 아무튼 되게 행복합니다.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정상근 동지도 반드시 반려동물과는 거리를 둬야 되겠군요. 네. 그 사람 말고는 혁명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네, 정상근 동지는 뭐 캔커피 겉에도 LPG라고 쓰고 그렇게 마시고요. 항상 투쟁 속에서 사셔야죠, 그분은. 예. 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우리 시대에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노인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권도 모르고, 뭐, 더더욱 동물권도 모르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세월의 희생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겼습니다마는, 인간에게는 그 투쟁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다. 그래서 젊어서 대학교 다닐 때 투쟁 많이 한 분들이 늙어서 이렇게 투쟁성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사례. 또 젊어서 이렇게 뭐 박정희 정권에 그 발맞춰서 이 청춘을 보냈다가 나이 들어서 아스팔트에서 투쟁성을 막 발현하는 이런 어르신들 보면서 뭐 투쟁 총량의 법칙이란 게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말이죠. 오늘 그 노인 세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좀 착잡해요, 요즘. 그러니까, 뭐 정호희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 정선태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을 향해 가면서, 노년 세대의 보수화 경향, 요즘 태극기 집회?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 황당한
반동 성향의 집회의 양태를 보고 참 되게 착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세대 갈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제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 노인 세대는 저 처참한 집회에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악령같이 소리를 질러요. 제가 주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있는 위치가 동아일보 사거리에 주로 앉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태극기 집회고 앞쪽은 촛불 집회고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집회를 보면 이제 촛불 집회 쪽 연사가 잠깐 연사를 중단하면요. 뒤쪽에서 태극기 집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 연설도 아니고요. 절규도 아니고 뭔가 악령이 들리는 듯한 목소리처럼 저는 들립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을 함께 불러봅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근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심리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저걸 보면 대표적인 인지부조화 현상인 것 같다. 신격화에 의한 자기 정체성 부정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심리를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막상 진짜 옆에서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이걸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이렇죠. 뭐 돈을 2만 원을 주니까 나왔다. 아주 간단한 해석인데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만 할 수가 없는 게요. 어찌됐건 세대 간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년층의 보수화는 분명한 현상이죠. 2만 원을 안 받고도 그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고요. 또 집회에 안 나왔더라도 문재인 이름만 들으면 일단 쳐죽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층이 없다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경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제 며칠 동안의 고민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서요. 가족이라는 단위, 그러니까 어느 경제 시스템에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생계 유지 공동체? 뭐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 애정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정은 사랑을 주축으로 존속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뼈대 겉에 생계 유지 공동체라는 성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가족은 노동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먹을 건 다 자기들이 타고나 이런 신념 아래 다산이 장려되는 사회였고요. 이 말은 곧 농경사회에서 자식은 또 다른 노동력의 확보였던 겁니다. 쪽수의 일환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자녀의 양육이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농경사회는요. 땅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사회였습니다. 소작농들의 꿈은 내 땅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농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작농들이 어떤 형태로건 자기 땅을 갖죠.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60년대, 70년대가 되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기 땅을 가졌는데도 삶이 하나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정부는 악랄한 저고가 정책을 펼칩니다. 노동자들에게 싼 값으로 밥을 먹여야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니까요. 이러니까 이 저고가 정책에 짓눌려서 농민들의 삶이 여전히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게 교육 열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골탑의 정신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자식 교육 잘 시키면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강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보험이라는 게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교육을 보험으로 만든 최초의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고요. 그게 교보그룹의 전신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온 가족이 올인해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출세시키면 모든 가족이 그 출세한 한 명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보장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생계 유지 공동체입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모두가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자기 인생이 없죠. 박봉에 돈도 없는데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휘는 과정에서도 교육보험 꼬박꼬박 내고 자식 새끼 여럿 있는 중에서 하나만 어떻게든 명문대 보내서 혹은 서울에 취직시켜서
성공해야 온 가족이 의존하는 시스템이니까요. 예. 부모도 피곤하죠. 성공한 장남도 피곤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은데 어느 중년쯤 되면 온 가족이 자기들한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지방에 가보면요. 후배들이나 동기들 중에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고향이 시골인 애들은 시골에 플래카드가 붙는데요. 예. 아무개집 첫째 아들 누구누구누구군 사법고시 합격, 경축 이런 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촌스러운 짓을 하냐고 깔깔대고 웃는데 이게 단지 마을 공동체의 미풍양속이 아니거든요. 이 플래카드 퍼포먼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생계유지 공동체 가정판의 확대판, 마을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검사가 나왔다, 판사가 나왔다. 이거는 우리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의 성공이 그 공동체 경제에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뭐 강남에서 명문대를 가기 위한 조건이 4가지라고 한다는 오래된 얘기가 있잖아요. 뭐 1번이 할아버지의 재력, 2번이 엄마의 정보력, 3번이 아빠의 무관심, 넷째가 형제의 희생, 이 4가지가 있어야 가족 중 한 명이 명문대를 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돈으로는 안 되니까 할아버지도 돈을 좀 보태야 되고, 엄마는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아빠는 자식이 3시간도 못 자고 공부하는데 막 동정심을 가지니까 아빠는 무관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형제 전체 둘을 동시에 명문대 보낼 경제적 능력은 없으니까 똘똘한 애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투자받은 아이가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 생계유지 가정공동체의 권력은 급속도로 그 성공한, 이제 보통은 장남이죠. 장남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된 부모님과 또 이제 형과 오빠를 위해서 상고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안 보내주니까 취업 전선에 뛰어든 동생들은 또 장남만 쳐다봅니다. 피차 불행한 삶입니다. 근데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그 장남한테 올인을 했으니까요. 저는 이 미풍양속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국의 관행도요. 이걸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복한 가정이죠. 예, 효도하는 가정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굉장히 많지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관행이 끈끈한 가족의만의 상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정이라는 건 생계유지 공동체라는 성격이 있고 그 공동체의 특징은 보통 장남에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장남은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관행이 순수한 가족의 사랑이었다면 왜 남편 쪽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예, 아내 쪽 부모도 같이 모시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장남에게는 뭔가 그런 책무가 주어지고 가족은 모두 장남에게 올인하고 이런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계유지 공동체가 보통 1960년대, 70년대 이제 젊은 고등학생을 서울로 유학 보내서 뭐 경기고 같은 명문고등학교를 보내고 올인을 하면서 강화가 되는데요. 이때 투자를 받은 장남들이 부모 형제를 본격적으로 부양하면서 살기 시작한 때가 198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 핵심층이 돼서 40대가 돼서 그 책임을 다 떠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1980년대는 한국 경제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소득 분배율이 급속도로 개선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한국 자본주의가 활짝 꽃피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987년 이후에 단 1년 만에 노조 가입률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노조가 강해졌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이 8.3%나 됐습니다. 지금 우리 2.몇%밖에 안 되잖아요.
10년 내내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한 겁니다. 이때 일자리가 매년 50만 개씩 늘어났습니다. 고용률도 역사상 최고치 61%까지 근접을 했었습니다. 예. 이때 비정규직 이런 거 없었어요. 불평등 나타내는 지표 중에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19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소득이 가장 평평하게 분배가 됐던 시기가 바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던 겁니다. 예. 부가 공평하게 노동자들에게 많이 돌아갔고 중산층 숫자가 이때 가장 두꺼워졌었던 시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960년대, 70년대 우골탑의 전통을 받아서 가족의 모든 투자를 받은 장남들이 1980년대, 90년대 초반 40대가 돼서 가족 전부를 떠먹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불안정한 생계 유지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하필 그때 한국이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불화도 생기고 충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매달 드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가서 막 자랑을 하죠. 야, 나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용돈 얼마 받았어. 이러면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순간에는 세대 갈등은 강하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80년대 우리의 세대 갈등이 지금처럼 강했는지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어찌됐건 아주 성기게 얽혀 있었지만 노년 세대와 장년 세대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40대들은 똑같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바랐을 겁니다. 우리도 니들 교육 열심히 시킬게. 뭐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이제는 장남뿐만 아니라 딸들도 다 대학 보내줄게. 투자 좀 많이 할게.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자기 부모 세대를 모셨던 것처럼 이 경제 공동체도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도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 엉성한 생계 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예. 박살이 나버린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 전체가 너무 가난해진 겁니다. 1% 기득권층 말고 국민 전체가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년 세대가요. 자기 자식들에게 이 80년대에 다 자기 부모를 봉양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 세대가 야,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다 모시고 살았어. 우리 부모님 생계 우리가 다 챙겨드렸어. 야, 자식 세대 니들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자녀 세대에게 강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들은 그걸 못해요. 효심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40대가 전부 다 해고되기 직전인데요. 혹은 해고를 당했거나요. 혹은 치킨집을 차렸는데 망했거나요. 자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슨 수로 부모 세대를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벌어지는 세대 갈등의 핵심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국민 소득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니까 가정이라는 느슨한 생계 유지 공동체로 연결됐던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를 두고 이제 세대끼리 서로 치고받고 있는 거죠.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비난을 해요. 요즘 젊은 것들 해외로 나가서 고생을 해야지 말이야. 물론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러지만 자기 자식들 또래들은 싸잡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봉양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깨진 거죠. 자기는 부모를 봉양했는데 자녀 세대는 봉양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문제의 출발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민중의 생계라는 것을요. 사람의 생존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슨하고 허술한 가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 맡겨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지만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려면 가족 경제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배가 잘 안 되면 가족 경제 공동체가 뭐가 없는 거죠. 예. 장남도 돈이 있어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깨지고 나니까 노년 세대의 상실감, 배신감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분노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못 사는 건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봉양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인간의 생존을 그런 느슨한 가족 경제 공동체에 맡긴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첫 번째 이유고 그 느슨한 가족 경제 공동체조차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착취가 심해진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노인 세대들은 막상 가난에 몰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데모하는 젊은이들 때문이고 빨갱이들 때문이라고 엉뚱한 대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온 노인분들 보면 눈빛이 광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정호희 대표님 말씀대로요. 민중을 아둔하다 못해 반쯤 미치도록 지금 자본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성 혐오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한다고 이렇게 여성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권이라는 거는요. 임금 노동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너희를 시민이야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됐을 때 겨우 인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 대부분 남성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은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남성들은 너무나 당연히 군대를 갔습니다. 그건 불평등이 아니라 남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남자가 시민권을 독차지하고 대신 시민권도 못 얻은 여성 따위는 보호해준다. 뭐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거들먹거릴 권리를 얻는 대신에 뭐 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자고 이래로 역사를 보면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요구를 남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여성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하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서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주장이 나타났다?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시민권의 총량이 너무 없어진 겁니다. 사회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으니까 남성들이 내 일자리를 여성에게 빼앗기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못 살게 됐다는 거지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한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일부 노인분들의 저 광기는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분들이 태생적으로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의 빈곤함을 설명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원인을 예전처럼 젊은이들이 공손하지 않아서 노인을 잘 봉양하지 않아서 좌파들이 득실돼서 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가 가난해졌기 때문이고 민중들의 삶을요, 생존을 근본적으로 가족경제 공동체라는 느슨한 시스템의 책임을 물렸던 천박한 자본주의가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의 저 성향은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요. 노인이건 어린이건 여성이건 성소수자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누구나 다 생존 자체를 걱정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면 저 광기가 상당히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빈곤한 삶 속에서 박근혜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뭐 이런 걸 외치는 이 처참한 우리 노인 세대의 정신적 질곡을 끝내기 위해서라도요. 이번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며칠 사이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등 또 빈곤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렇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에겐 이득이고 당연합니다. 이게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루 공평하게 잘 살게 되면 뭐 진보 정치 세력에게 이득이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강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자본은 민중들도 잘 살고 자본도 잘 살고 이런 길이 있으면 선택할래?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가난하고 더 박을 가리고 더 경쟁할수록 지들끼리 더 치고받고 더 물고 뜯을수록 자본은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중들을 압살하면서 그들 안에서의 분열을 조장하죠. 이건 300년 자본주의 시대에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관행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서 노인들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도록 이용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뭐 이번 대선에서 빈곤을 위해 투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예.
아유, 하루속히 빨리 대선이 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온갖 의혹의 소유자 이동흡을 자신의 변호인단으로 흡수한 갱생 전문, 재활용 전문 지도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탄핵 심판 증인 신청을 거부한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애국 세력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시끄럽다 이렇게 짓거린 이정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박근혜 동지 측의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거부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시끄럽다고 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좌익 세력들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동지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시비를 걸고 있다. 이정미가 이동흡 동지와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는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진다면 당장 헌법재판소에 사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온갖 의혹에도 헌법재판관 임기를 모두 채운 이동흡이 변호사를 그만둘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이정미가 얼마 남지도 않은 임기에 연연해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예비백수 이정미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법대로 수사를 지시했다가 변협으로부터 변호사 개업조차 저지당하고 있는 최동욱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국일보 김희원 기획 취재부장의 정규재라는 언론인,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는 하루 저녁 술렁임으로 지나갔지만 늦게나마 짚을 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당착이었는지가 아니라 사실 여부를 묻지 않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 PD 언론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다. 정규재 주 PD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질문 항목에 거의 없었다. 인터뷰의 주된 질문거리는 소문과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느낌과 생각이었는데 국민들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다. 루머는 진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지 루머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기자의 성향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념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일이다. 자연인 정규재라면 대통령을 만나 촛불의 배후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도 상관없지만 언론인 정규재는 내 관심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중요한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보수든 진보든 팩트에 천착하는 기자다운 기자를 나는 여럿 알고 있다. 무례하고 오만하다고 욕먹기가 일수인 기자들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겁도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런 비판을 사소하게 만든다. 어쩌면 정규재 주필은 진짜 질문을 던질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실을 덮어버리는 과용을 부린 것이다. 미디어 오늘의 그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재판과 관련한 사안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과 특검이 밝혀낸 혐의가 불법 행위가 아닌 통치 행위여서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정규재 주필은 솔직하게 칼럼으로 주장을 쓰는 것이 좋았겠다. 인터뷰이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만 써야 하는 인터뷰라면 굳이 일간지 주필께서 나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규재 씨, 박사모 대표로 가서 인터뷰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언론인 한국경제 주필이라는 직함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용민 브리핑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